9월에 오는 유난히 나른했다. 3교시 종이 울리자 2학년 4반 교실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햇살은 따뜻했고 점심을 막 마친 아이들의 눈꺼풀은 무거웠다. 교과서를 꺼내는 손길은 느렸고 누군가 책상에 턱을 괴자 그것을 신호탄 삼아 여기저기서 하품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졸려 죽겠다. 민준이 크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짝꿍 서연이 교과서를 펼치면서도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창가 자리에 지호는 이미 볼을 손바닥에 파묻고 눈을 감기 직전이었다. 폭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또렷한 발소리.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문이 열리고 박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중년의 국어 선생님으로 항상 낡은 출석부를 옆에 끼고 다니셨다.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의 장난을 너그럽게 받아주셨고 가끔은 수업 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 아이들을 웃기기도 하셨다. 그래서 2학년 4반 아이들은 박 선생님을 유독 좋아했다.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출석부를 펼쳤다. 김도연. 넷. 박서연. 넷.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아이들이 대답했다. 교실은 평온했다. 아직 잠기 덜 깬 목소리들이 뒤섞여 교실 안을 둥둥 떠다녔다. 출석부의 절반을 넘겼을 즈음 뒤쪽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다. 선생님, 수업 말고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재현이었다.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아이. 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쏟아졌다. 맞아요,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요. 딱 하나만요, 제발요. 저희 오늘 수업 집중 잘할게요. 마지막 말에 선생님이 실소를 터뜨렸다. 평소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협상쯤은 단번에 일축하셨을 텐데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선생님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출석부를 들여다보시던 시선을 잠시 거두더니 그래,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이 고개를 드셨다. 그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눈이 교실 뒤쪽을 향했다.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이었다. 아이들을 향해 눈을 맞추려는 평범한 동작이었다. 그런데 시선이 뒤쪽 사물함 근처에 닿는 순간 선생님의 몸이 굳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앞 사람의 머리 너머로 칠판을 보고 있었고 친구와 수근거리고 있었고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웃음을 멈췄다. 말을 잇지 않으셨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때서야 아이들이 하나둘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의 얼굴이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희뿌옇게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색을 지워나가듯. 선생님의 시선은 교실 뒤쪽 사물함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으셨다. 그냥 그 자리를, 그 무언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다. 뒤쪽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슬며시 뒤를 돌아봤다. 사물함이 있었다. 낡은 초록색 사물함. 늘 거기 있던 그것. 아무것도 없었다. 열쇠가 꽂힌 사물함, 누군가 붙여놓은 스티커, 위에 올려진 화분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선생님의 안색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발견했다.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출석부를 쥔 손이 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교탁을 손으로 짚었다. 손가락이 교탁 모서리를 세게 움켜쥐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선생님? 누군가 불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교실은 너무 조용해서 또렷하게 들렸다. 선생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선생님은 교탁에서 손을 떼더니 뒷걸음질 치셨다. 아이들 쪽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물함 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발을 더듬어 뒷걸음질 치셨다. 문에 등이 닿았다. 손으로 더듬어 문손잡이를 잡으셨다. 잡아당겼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선생님은 폭도로 나가셨다.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교실 문이 닫혔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어야 할지 불러야 할지. 재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장난이겠지?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반장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조금 뒤 돌아온 지수의 얼굴이 어딘가 굳어 있었다. 선생님 교무실에 안 계셔. 그날 박 선생님은 수업에 돌아오지 않으셨다. 사흘이 지났다. 선생님이 다시 교실에 들어오셨다. 아이들은 눈치를 봤다. 선생님의 얼굴은 멀쩡해 보였다. 출석부를 펼치셨고 이름을 부르셨다.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어봐야 했다. 선생님, 그날 왜 그냥 나가셨어요? 선생님이 출석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수업하자. 선생님. 한 명이 물으면 다른 한 명이 받았다.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한동안 침묵하셨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이 어딘가 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날 너희한테 무서운 이야기 해주려고 고개를 드는데 교실이 조용해졌다. 뒤쪽 사물함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처음엔 그냥 그림자인가 했는데 아니었어. 형태가 있었어. 애였어. 여자아이. 한 6, 7살쯤 됐을까. 사물함 위에 걸터 앉아서 나를 보고 있었어.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마주쳤어. 그 순간 선생님이 잠시 멈추셨다. 그 애가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어. 미친 듯이. 앞뒤로 빠르게. 사물함이 흔들릴 것 같을 만큼. 그러더니 탁 멈추더라고. 그리고 나를 봤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입을 움직였어. 교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소리는 안 들렸어. 입 모양만. 근데 알아볼 수 있었어.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입 모양이야. 아이들이 숨을 죽였다. 아, 지, 마. 세 글자. 교실 안의 공기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차갑고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무언가로.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 웃으려 했다.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장난이죠? 그래, 장난이야.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그런데 시선이 교과서를 향해 있었다. 뒤쪽을 보지 않으셨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후로도. 선생님은 수업 중에 단 한 번도 교실 뒤쪽을 바라보지 않으셨다. 칠판에 뭔가를 쓰실 때도,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선생님의 시선은 항상 앞쪽 혹은 창문 쪽을 향했다. 자연스럽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모두 느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그날 이후로 교실 뒤쪽 사물함을 선뜻 바라보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고 사물함을 열러갈 때면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꺼내고 돌아왔다. 위를 보지 않았다. 사물함 위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아마도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그 말을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20살의 봄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생각보다 훨씬 이상한 방식으로 내 앞에 섰다. 2013년이었다. 나는 거제도의 작은 극단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었고 극단의 지역 순회 공연팀에 끼어 선녀씨 이야기라는 연극을 들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았다. 설레는 일이었다. 아직 무대가 낯설고 조명을 받을 때마다 귀 뒤가 뜨거워지고 선배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이 바쁜 그런 시절이었다. 그날은 창원 공연이었다. 무대 세팅은 장례식장이었다. 연극의 배경 자체가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였고 무대 위에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장치들이 꼼꼼히 놓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덤마루였다. 커다란 나무 판자로 짜 올린 무대 위에 무대. 기본 무대 바닥 위에 한 단 높이 쌓아 올린 그 구조물은 공간의 층위를 만들었고 덕분에 무대는 훨씬 입체적으로 보였다. 그 덤마루 뒤쪽은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배우들이 잠깐 대피하거나 소품을 놓아두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조명이 닿지 않아 공연 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극에서 상주 역할을 맡았다. 극의 후반부, 상주는 영정사진 앞에서 잠이 든다. 오랜 시간 고인 곁을 지켜온 피로가 쌓여 결국 쓰러지는 장면이었다. 연출 의도상 그 순간 무대의 조명은 앞쪽 배우들에게 집중되고 내가 누운 자리는 어둠 속으로 묻혔다.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그 어둑한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했다. 리허설 날 나는 그 장면에서 진짜로 잠이 들었다. 웃기고도 창피한 일이었다. 선배들이 들어오는 발소리도 대사를 시작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다. 선배들이 웃으며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나 허둥댔다. 선배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창피함이 오래 남았다. 본 공연. 절대로 자면 안 된다. 그 다짐을 품고 나는 영정사진 앞에 엎드렸다. 객석을 등진 자세로 눈은 크게 뜨고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선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의 기미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각성한 상태였다. 심장이 또렷했고 나무 바닥의 냄새가 선명했고 조명이 꺼지며
내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도 느껴졌다. 선배들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어머니 역의 선배, 이모 역의 선배. 두 목소리가 무대 앞쪽에서 얽히며 극이 흘러갔다. 나는 듣고 있었다. 잘 듣고 있었다. 잠들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다시피 하며. 그때였다. 목소리가 들렸다. 재호야. 가늘고 낮은 목소리였다. 무대 앞쪽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훨씬 가까이 바로 뒤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귓속으로 직접 스며드는 것 같은 소리였다. 재호야. 또. 재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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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았다. 거의 숨소리 같은 속도로 반복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어머니 역 선배님의 목소리였다. 그 특유의 음색 낮고 약간 쉰 듯한 그 목소리. 나는 순간 이해했다. 아, 선배님이 내가 또 잠들까봐 걱정이 되셨구나. 관객들 눈에 띄지 않게 덤마루 뒤쪽으로 기어오셔서 나를 깨우려는 거구나. 마음이 오히려 따뜻해졌다. 그리고 조금 미안했다. 리허설 때 실수 때문에 선배님께 짐을 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덤마루 뒤쪽 어둠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나 깨어있어요. 괜찮아요. 그 신호를 손으로 보냈다. 목소리가 뚝 끊겼다. 이후 공연은 무사히 흘러갔다. 나는 대사를 쳤고 장면이 넘어갔고 막이 내렸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며 생각할수록 뭔가가 맞지 않았다. 어머니 역 선배님은 내가 누운 장면 직후에 의상을 갈아입고 다음 장면을 준비하셔야 했다. 동선을 떠올려 보니 무대 뒤쪽으로 돌아 덤마루 뒤까지 기어올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 분 단위로 촉박한 공연 흐름 속에서 선배님이 굳이 그 좁고 어두운 곳까지 기어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선배님, 혹시 공연 중에 덤마루 뒤로 오셔서 저 깨우신 거 맞죠? 탈의실에서 선배님을 찾아 웃으며 물었다. 이미 반쯤은 답을 예상하면서. 선배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다.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들으니 달랐다. 등이 서늘해졌다. 나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음향 감독을 맡은 다른 선배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평소에도 남다른 직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가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꿈을 자주 꾼다고 했다. 극단 사람들은 반은 믿고 반은 웃어넘겼다. 그 선배가 나를 보더니 대뜸 물었다. 야, 너 공연 중에 별일 없었어?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왜 그러세요? 선배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까 내가 누워있는 장면에서 덤마루 뒤에 자꾸 뭔가 보이더라고. 하얗고 이상한 형상.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교실이 아니라 대기실이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바닥에는 케이블과 가방이 어질러져 있었고 밖에서는 관객들이 귀가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덤마루 뒤의 어둠. 내가 손을 뻗었던 그 방향. 내 손가락이 닿을 뻔했던 혹은 닿았을지도 모를 그것. 나는 그날 저녁 두 번째 공연을 혼자 감당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공연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식은땀이 났다.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 다시 조명이 꺼지고 덤마루 뒤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는 것. 저녁 공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다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음향 감독 선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목소리가 들렸던 것, 손을 뻗었던 것, 그리고 어떤 신호를 보냈던 것까지. 선배는 내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 연극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많잖아. 선배가 말했다. 귀신이 그걸 계속 들은 거야. 이름 부르는 법을 배운 거지. 나는 그 이후로 공연 중에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배우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무대 어딘가의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지 선뜻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찰나가 지금도 때때로 꿈속에서 돌아온다. 덤마루 뒤의 어둠에서 하얗고 이상한 무언가가 내 이름을 외우고 있는 채로